1841년 스웨덴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예테보리에서 무역회사가 하나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어진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덴마크와 인접해 있었으며 바다를 통한 짧은 경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로 물건을 실어 나르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 이름은 프리츠 빅터 하셀블라드. 지금은 중형 카메라의 대명사가 된 하셀블라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셀블라드가 무역회사를 설립한 1841년부터 카메라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바느질 재료와 가정용품, 액세서리를 수출입하는 회사였는데요. 당시 사진에 관심이 많던 창립자의 아들 아비드 빅터가 회사를 물려받은 뒤 사진부서를 신설하며 하셀블라드의 사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부서이지 창립자 아들의 취미생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부서였습니다. 부서를 신설한 아비드조차 사진부서 팀원들에게 자신들의 부서는 돈은 못 벌 것이라는 말을 대놓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초기 하셀블라드에서 사진은 그저 창립자 아들의 취미생활 혹은 동호회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부서를 설립한 아비드가 신혼여행을 떠나며 하셀블라드라는 회사의 사운이 급변하게 됩니다. 1885년 아비드 빅터가 영국 런던으로 신혼여행을 하던 중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앤 필름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설립자로서 사업차 런던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이스트먼은 사진과 필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취미였던 아비드와 동일한 관심사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친분을 맺게 됩니다. 당시 이스트먼은 미국에서 사진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유럽 시장이 더욱 거대했기 때문에 유럽에 자신들의 제품을 유통해줄 업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만나게 된 무역회사의 대표인 아비드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지 3년째 되던 해인 1888년 미국에서 사진 사업을 하던 이스트먼의 회사와 스웨덴에서 무역업을 하던 아비드의 협업으로 드디어 미국의 사진 관련 물품이 유럽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웨덴의 독점 유통은 친분이 있었던 아비드의 회사 하셀블라드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앤 필름 컴퍼니라는 긴 회사의 이름을 짧은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미국의 필름 제조업체 코닥입니다. 사진을 취미로 즐기던 무역회사의 대표와 후에 세계적인 필름 생산업체로 성장하는 회사의 만남으로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동호회 수준의 사진부서는 1908년이 되어서는 별도의 회사로 독립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셀블라드와 코닥의 파트너십은 무려 80년이나 지속되며 두 회사가 한 세기 동안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을 침공하고 있을 시기 스웨덴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독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수출입 경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셀블라드의 자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스웨덴의 군용 카메라 개발 의뢰를 받아들이며 회사 운영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초토화되고 하셀블라드가 스웨덴의 군수업체로 회사가 운영되던 시기, 당시 세계 최고의 광학회사는 모두 독일 기업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끝자락에서는 니콘이라는 군수 광학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이제 막 설립된 신생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의 광학 기술력을 앞설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 스웨덴군은 자국에 추락한 독일 비행기에서 항공 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항공 카메라는 광학 기술 중에서도 매우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스웨덴군은 이를 개량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스웨덴군은 당시 스웨덴 사진계에서 가장 명망있던 빅터 하셀블라드에게 독일 항공 카메라의 카피품 생산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때 빅터 하셀블라드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며 하셀블라드의 최초의 카메라 HK7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셀블라드는 HK7을 중심으로 1945년까지 342대의 카메라를 스웨덴 군대에 납품하며 높은 수준의 광학기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하셀블라드는 축적된 카메라 개발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초의 민간용 카메라 하셀블라드 1600F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모든 하셀블라드 카메라의 원형이 되는 의형을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제품이었는데요. 66 포맷의 필름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당시 공생관계였던 코닥의 렌즈가 호환되도록 설계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비평가들에게 매우 큰 호평을 받으며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하셀블라드의 독보적인 영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라이카의 35mm 카메라를 기점으로 모든 카메라들은 소형화가 대세였고, 이를 뒤따르던 수많은 아류 브랜드들의 갑축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형 포맷 카메라를 개발하던 하셀블라드에게 이들의 경쟁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중형 카메라를 개발하는 업체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이카의 카메라를 카피하여 개량품을 만들던 캐논과 니콘처럼 하셀블라드를 겨냥하여 중형 카메라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하셀블라드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셀블라드조차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듣게 되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하셀블라드였지만 카메라 구조상 필연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항상 따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카메라 개발은 항상 내구성 성향에 있었는데요. 소형 카메라들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중형 카메라는 내구성 성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초기 중형 카메라의 내구성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내구성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초기에 심어진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 하나의 사건으로 중형 카메라는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날려버리고 하셀블라드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11호에서 촬영된 하셀블라드로 촬영된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최초의 달 탐사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비롯 그의 동료들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의 빛과 어둠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높은 품질로 표현된 달의 표면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달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라는 수식어는 하셀블라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기 완성된 이미지는 디지털 시장으로 변화되어서도 최고의 중형 포맷 카메라로 자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카메라 시장은 1914년 라이카가 개척한 35mm 규격을 기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필름이 있었지만 결국 대세는 35mm 필름이었고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어서는 풀프레임이 카메라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셀블라드만큼은 일반적인 카메라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사업 방향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근래에는 페이지원과 후지필름과 더불어 핵심 중형 카메라 브랜드로 묶여 불리긴 하지만 여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하셀블라드의 고급스러움은 다른 브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며 최고의 중형 카메라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